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해피엔드 속 우정을 집중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신념과 책임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들어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먼저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화의 결말 부분도 함께 언급할 예정이니 아직 관람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코우가 제일 한국인으로서 차별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며 데모까지 참여한 뒤로 유타를 아무 생각 없다고 실망스럽게 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코우가 자신의 필터로만 유타를 봤기 때문이지 유타 또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충분히 느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타 또한 코우 못지않게 관료에 아부하는 교장과 안전을 내세우며 학생들의 행동에 제약을 거는 학교 선생님들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진경보와 긴급사태조항 발령을 알리는 방송이 깔려있는 나날을 살고 있기도 하죠. 또 유타는 싱글맘 가정으로 어머니가 자주 해외에 나가기에 친구 그룹에 더욱 애착을 지니고 있는 듯 보입니다. 코우는 데모에 참여하며 세상에 소리를 내면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낙관주의자라면 유타는 이미 현실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면 인생을 훨씬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허무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우는 유타가 생각이 없기에 그렇다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좌절을 알기에 유타가 이런 생각을 지닌다고도 해석할 수 있죠.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미래를 보는 허무주의와 낙관주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제일 한국인 주인공을 통해 물어보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제일 한국인의 관점이 일본 역사를 탐구하는데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한다고도 더했고요. 이를 보며 저는 일본 안에만 있으면 자각하지 못할 모습들을 정체성의 경계에 서 있는 코우나 톰, 민 같은 친구들을 통해 그려냈다고 감독의 의도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기억에 남았던 점은 급진적인 열혈 운동가처럼 보였던 같은 반 여학생 후미가 사실은 코우가 아닌 유타와 같은 부류였던 점이었습니다. 후미는 교장이 학교에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키도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 이 둘에 동시에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들 상상력이 결여됐어. 왜 아무도 위기감을 못 느껴? 옛날 사람들이 훨씬 상상력이 좋았어. 우리 세대는 글렀어. 나도 이렇게 화내기 싫어. 근데 매일 불합리한 일들이 반복되잖아. 어떻게 화를 안 내? 우리 세대는 아무도 이런 고민 안 해. 애초에 다 포기했어. 이걸 들은 코우는 그런 너도 애초에 우리 세대를 포기한 거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그에 같이 있던 둘의 담임이자 진보적인 스탠스의 오카다 선생이 동조하며 후미에게 넌 너희 세대에 좀 더 희망을 품어야 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는 영화 중반 유타가 악기점의 알바 면접을 보러 간 장면과 연결됩니다. 면접 중 유타의 취미가 DJ인 걸 신기하게 본 사장이 옛날 음악을 좋아하냐며 유타에게 물어봅니다. 그의 유타는 요즘 음악은 안 들어요. 더 이상 새로운 음악도 없잖아요. 이젠 옛 명곡을 발견하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답하고 그를 들은 악기점 사장이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마 라며 받아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상상력이 없다며 체념하는 젊은이를 어른이 지적하는 모습에선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싶은 애정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심 상상력이 없다며 동세대를 탓하는 후미의 말에서 상상력이 없는 건 후미 쪽이 아닌가 하는 불만과 함께 너무나도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한국에서는 상실의 시대로도 번역된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떠올랐습니다.
전단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독특하고 간결한 글씨체로 문구가 적혔다. 연설도 멋지고 해서 딱히 반론을 펼 생각은 없지만 문장에 설득력이 없었다. 신뢰성도 없고 사람 마음을 끄는 힘도 없었다. 같은 멜로디의 가사의 조사만 살짝 바꾼 것이었다. 이들의 진정한 적은 국가 권력이 아니라 상상력의 결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낙관주의와 허무주의를 가르는 건 상상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때 변화를 위한 노력을 수반할 수 있고 타인의 입장을 상상할 수 있을 때 처지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요. 상상력을 강조하던 흠이었지만 어른들과 같은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감시 시스템 철거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대화의 여지도 없는 틀린 것으로 간주하며 발언을 막고 비난하는 점이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책의 문구와 연결되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후미와 코우에게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이런 상상력의 결핍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나, 내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당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빼앗긴 이들이 자신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비치고 있는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은 제가 여러 활동 현장에서 만난 누군가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코우와 후미가 다미 및 오카다 선생님과 함께 키도 정권 반대 시위 참가 중 경찰과 충돌이 발생해 이후 이들을 학교 측과 경찰이 주의를 주는 모습입니다. 학교의 호출을 받은 후미와 코우의 어머니도 다급하게 달려오는데 두 어머니의 대응은 확연히 구별됩니다. 후미의 어머니는 담임이 우리 애를 폭동에 끌고 갔냐며 설명해보라고 화내며 몰아붙이는 반면 코우의 어머니는 곧바로 머리를 숙이며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대단히 잘못했다며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합니다. 코우와는 달리 후미는 어느 정도 든든한 뒷배가 있는 상태에서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전에 후미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며 흐릿하게 느꼈던 위화감이 다시금 떠오르며 현실성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후에 코우와 코우의 어머니가 함께 귀가할 때도 코우는 자신이 뭔가를 바꾸려고 데모에 나간 거라고 외치면서 어머니를 향해 알지도 못하면서 편하게 살 생각만 하는 주제라며 몰아세웁니다. 그걸 들은 어머니는 멈춰서서 전혀 편하지 않다며 그러니까 코우의 미래는 코우가 선택했으면 한다고 하죠. 전과가 있으면 귀하고 싶어도 못하니 코우를 위해서 교장이고 누구고 엄마가 머리 숙였다고요. 제대로 생각해본 적 있냐는 어머니의 말에 코우는 그저 이제 누구한테도 머리 안 숙여도 돼 라고 답하는 걸 들은 어머니는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왜냐면 이후에도 코우에게 비슷한 트러블이 생긴다면 기화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자 또다시 머리 숙여야만 하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일 4세인 코우보다 3세인 어머니 그리고 그 앞에 2세나 1세대가 고단한 나날을 보내왔을 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코우의 어머니가 하는 한식집 가게에는 외국인 차별 문구가 낙서로 써있고요. 코우가 살고 있는 영화 속 현실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살고 있고 코우는 대학 추천 장학금도 받습니다. 물론 코우도 일상에서 휴대 의무가 없는 특별 영주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등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받긴 하지만 어머니 이상의 세대에 편하게 살 생각만 하는 주제라고 말할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코우가 뜻이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집회와 데모에 몇 번 참여했다고 어머니에게 을러대는 모습을 보자니 상상력이 없는 건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이 불만과 함께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코우를 향해 생각해본 적 있냐고 하는 말은 유타 보고 생각 좀 하라고 윽박 지르던 코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부정한 권력에 대항할 때 비판하는 대상이 되는 권력 이외에도 동시에 대항하는 주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코우와 후미의 이런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일 외국인을 통해서 일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듯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을 지향하며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이 영화가 제공한다고도 느꼈고요. 영화에서는 일본 안팎을 구분하는 국경 18살로서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경계에 서 있고 주변의 영향과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을 쌓아가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각자만의 시간을 혼란을 거쳐가며 보내는 모습들을 보자면 작금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결말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졸업식 리허설 날 교장은 감시 시스템을 철회하는 대신 교장의 스포츠카를 세로로 세워버린 범인이 나타나는 것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때 교장이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이 먼저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불가하다.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유타와 코우 입장에서는 다분히 악질적인 장난이었지만 교장과 같은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학교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분노한 교장에 의해 AI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던 교장의 말에 틀린 건 없습니다. 교장이 철회 의지를 나타냈을 때 환호한 교장실 점거 멤버들과는 달리 학생들 중에는 감시 시스템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는 학생들도 등장합니다.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찔리는 짓을 안 하면 된다고요. 규칙이 없으면 혼란스럽기에 규칙이 중요하다는 이유 또한 들기도 합니다. 개개인에게 이롭지 않을지 몰라도 규율이 개인보다 중요하다면서요. 결국 감시 시스템 철폐 찬성파와 반대파 학생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격화될 때 유타가 단상에 올라가 침묵 중인 코우를 잠깐 바라봅니다. 이어 평소와 같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그건 저 혼자서 했습니다. 재미삼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웃으며 말하면서 상황을 종결시켜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코우는 찬성파 반대파는 물론 유타를 포함해 그 누구와도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길에 나가 구호를 외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집회에 모여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코우는 정작 행동해야 할 때 빠지거나 침묵했습니다. 반대로 사회 참여적인 발언은 일절 없이 즐거운 일상과 음악 얘기만 하던 유타가 결정적 순간에 당사자 앞에 나서서 책임을 지며 문제를 해결했죠. 코우나 후미처럼 심각하거나 비장한 표정이라곤 없이 말입니다. 결국 자유에 대한 책임은 유타 혼자 오롯이 집니다. 교장의 선처로 법적 조치나 피해 신고서 제출은 따로 않고 합의로 해결하기로 하지만 학생들의 눈이 있어 졸업식 직전 퇴학을 면치 못하게 되죠. 이전에 코우가 유타를 한심하게 보며 생각 좀 하고 살라며 윽박지르던 모습이 무색하게 유타 혼자 제대로 갈등을 마주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 모습이 제겐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허무주의와 낙관주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물어보고 싶었다던 감독의 의도는 이 소동 이후에 이어지는 유타와 코우의 관계에서 나름의 결론을 냈다고 느꼈습니다. 두 관점은 대척점에 있는 듯 보이지만 서로를 보완하기도 한다고요. 또 각자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만나서 함께 걸을 수 있을 거란 희망과 암시가 느껴졌습니다. 유타는 세련된 비즈니스 중심지에 사는 일본인이기에 일본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튕겨나갈 걱정은 없습니다. 음악적으로 장래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고등학교를 그만둔 문제가 진로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도 않죠. 어머니에게 신세진 교장의 합의금을 갚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코우는 유타와 신세가 다릅니다. 만약
코우도 유타와 함께 책임을 졌다면 졸업 전에 퇴학당하면서 대학 장학금과 기화 모두의 제동이 걸리고 인생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타가 모를 리 없습니다. 둘이 각각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코우는 유타에게 크게 빚진 것, 그리고 유타는 변함없을 것 같던 즐거운 일상과 이별한 슬픔을 잊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경험은 이들을 전보다 좀 더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안전주의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앞서 감시 시스템을 찬성했던 학생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꺼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에 반발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연구회 동아리 멤버들이 동아리방에 낙서하고 화재 경보기를 떼고 맥주까지 마셨던 걸 아니 곱게 보는 학생들도 있었겠죠. 교장의 행보에 따라 관료의 로비해 다른 학교들보다 우선적으로 내진공사 지원금을 받고 AI 감시 시스템 하에 학생들의 비행을 잡아내는 공간에 있으면 분명 더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주의라는 이름으로 통제와 감시 아래에 있을 때 우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상력 또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학교에서의 이 소동은 영화 속 일본 사회와도 연결됩니다. 영화 속 일본의 총리인 키토 또한 교장과 같이 안전주의를 내세우며 통제와 관리를 정당화합니다. 키토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 중 지진이 발생하며 경찰과 시위대 간의 흥분과 갈등이 고조된 걸 두고 시위대가 폭동화되었다고 하고 경시청은 위험한 집회 단속을 강화할 것을 밝히죠. 이어 긴급사태 조항이 발령되기까지 합니다. 길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 방송이 반복됩니다. 긴급사태 조항이 발령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집회 참석을 자제해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긴급사태 조항이. 길거리에는 벽에 국민을 위한 헌법을 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여져 있죠. 긴급사태 조항은 실제 일본에서 집권 중인 자민당이 개헌의 일부로 10년 넘게 추진해왔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자연재해나 테러, 내란 등이 벌어졌을 때 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게 바로 이 긴급사태 조항입니다. 만약 일본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이 포함된다면 필요에 따라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죠. 실제로 작년에 윤석열에 의한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 헌법을 개정해 긴급사태 조항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 정치인들은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는 건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구실이라며 자민당 등이 도입하려는 긴급사태 조항에 절대 반대의 스탠스를 취했고요. 긴급사태 조항이 발령되었음을 알리며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방송이 흘러나오는 장면에서 저는 일상의 당연한 행동들이 안전을 위해 라는 말로 제약받을 때의 좌절감과 무력감이 떠올랐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 아래에서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마구 희생되고 경험의 기회가 빼앗기는 걸 정당화되는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게 맞는지는 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하거나 혹은 시위대와 경찰이 부딪힐 때 피 흘리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영화에서는 특징적으로 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하며 인물이 작게 보이게 하는 익스트림 롱숏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이 구도에 대해 감독은 큰 스케일과 작은 스케일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큰 스케일의 구조가 작은 스케일의 이 얘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 캐릭터들이 이 구조 안에 있다는 걸 관객들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어 큰 지진이 온다면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들이 무너질 텐데
그런 것들을 스크린을 보면서 모두가 상상했으면 하는 바람까지 넣은 촬영이었다고 한 점도 와닿았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코로나 시국 때 흥행한 만화 주술회전과 체인소맨에서 일상의 고층 빌딩, 주거지, 랜드마크 등이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 종이장처럼 파괴되는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만화들이 그때 인기를 끌었던 건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덕도 있겠지만 그 당시 현실에서 느끼던 무력감과 체념이 작품 내 배경과 연결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재난 앞에 일상이 한결같이 유지될 거란 믿음이 급작스럽게 파괴되는 경험이 소년 만화 속 파괴된 도심의 잔해로 구현되듯 했죠. 앞선 1편에서 해피엔드를 만들게 된 소라 감독의 발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점점 압력만 높아져가는 사회에서 시작되었다고 소개드렸습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3번의 지진이 예술적 자의식을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1923년 광동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이라고요. 일본에서는 쿠르드 난민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외국인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기에 대한 불안 앞에 사회는 덜 너그러워지고 더 편협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바운더리를 규정하고 그 안팎의 사람을 구분하며 차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 영화는 반문을 던집니다. 또한 영화는 통제와 감시를 기반으로 한 안전주의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함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AI 시스템이 깔렸을 때 유타와 코우는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지나가던 야구부 주장이 지적하자 유타는 알았다며 담배 꽁초를 땅에 던지고 주장은 버리지 말라며 꽁초를 집어들어 올리죠. 그때 감시 카메라는 흡연 벌점 시점이라며 주장을 적발합니다. 주장이 감시 시스템 화면에 뜬 자신을 보고 놀라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땅에 꽁초를 집어 던지자 곧바로 쓰레기 투척 항목으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당황하며 다시 집어 들어 올리자 또 흡연, 다시 땅에 던지자 쓰레기 투척으로 연달아 벌점이 부과되죠. 이를 보며 웃는 유타와 코우를 뒤로하고 야구부 주장은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학교에 도입된 AI 감시 시스템의 이름은 파놉티입니다. 명백히 교도소의 파놉티콘에서 따온 이름이죠. 파놉티콘에서 중심에 위치한 감시자는 주변에 위치한 피감시자들을 감시할 수 있으나 감시자들이 위치한 중심은 어둡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시자들이 이동하는 통로도 보이지 않아 죄수들 입장에선 감시자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리를 비웠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죄수들이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구조가 파놉티콘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권력기관이 현대의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를 마치 파놉티콘 삼아 사람들을 쉽게 통제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죠. 영화 속 감시 시스템의 이름을 파놉티로 지은 데에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독의 전작 단편인 슈가 글래스 보틀에서는 정찰 로봇견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이런 감시 시스템의 최종 목적은 결국 규율과 감시의 내면화입니다. 그렇게 안전주의의 이름 아래 통제와 관리가 정당화된다면 상상력이 설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겠죠. 또한 완전하지도 않아서 앞선 야구부 주장과 같이 억울한 사례가 생기기도 하겠고요. 감시자의 입장에 서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안전주의는 결국 결함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이 장면을 보며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일본에서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외국인 규제를 강조한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14석을 확보하며 총 15석이 된 점이 괄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참정당의 선거 포스터에는 일본을 얕보지 마라, 더 이상 일본을 망가뜨리지 마 라는 문구와 함께 과하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적혀 있었죠. 이러한 참정당의 약진을 보며 저는 남을 배제할 생각을 한다면 자신도 다른 곳에서 배제당할 각오를 해야 할 텐데 하고 배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무엇이며 무엇이 일본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국적만으로 따진다면 소위 일본인처럼 생기지 않은 외형의 사람에 대한 차별은 설명되지 않고 일본만의 행동 양식으로 따진다면 일본에 오래 산 외국인이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례를 쉽게 볼 수도 있죠. 영화에서 그리는 근미래의 일본처럼 세계는 더더욱 다양한 국적과 모습을 한 사람들이 섞이게 될 것이고 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들며 우리와 우리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기보다는 서로 어깨를 걸고 연대하며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맞서야 하죠. 이 영화에 대해 제일 한국인 3세로서 일본에서 활동 중인 영화감독 이상일은 이 세상을 뒤덮은 먹구름과 언제까지나 배타적인 인간의 본성에 전율이 감돌았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아티스트인 코무아이는 아시아 현대 영화사에서 하나의 마일스톤과 같이 시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이 세계에 농락당하는 우리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물으며 경쾌한 픽션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 훌륭했다는 평가를 남겼고요. 이들의 코멘트와 같이 손쉬운 배제와 차별을 내세우기 쉬운 이 시대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두 주인공의 우정과 성장을 통해 보여준 영화 해피엔드였습니다. 더 나은 미래, 상대의 입장, 그리고 실제하는 재난과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상상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배제와 통제가 쉽게 이뤄지지 않도록 경계도 해야겠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영화가 끝난 후 영화에 깔린 테크노 음악들 또한 인상 깊어 한동안 사운드 트랙을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DJ 유스케 유키마츠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영화관에서 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클럽 사운드가 강렬함을 더해주었고요. 극장에서 내려갔지만 IPTV와 VOD로도 구매해서 보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이상 일본 서브컬처로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